휠체어를 탄 여동생을 괴롭히는 담배 피는 양아치 일진들을 본 707 특전사 특임단 여성이 그들을 전부 제압하고 참교육하면서 인간으로 고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초여름 후덥지근한 공기가 아스팔트의 열기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던 오후였다. 이유진 소령은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한 손에는 최소한의 짐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 지난 2년간 그녀의 세계는 오차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공간이었다. 인질이 잡힌 비행기 내부, 폭탄이 설치된 건물, 적진의 한가운데. 그녀의 일상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훈련과 실제 작전의 연속이었다. 특히 최근에 끝난 연합 대테러 훈련에서 그녀의 명성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다국적 특수부대원들과 함께한 인질 구출 훈련. 테러범 역할을 맡은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던 건물에 그녀는 소리 없는 유령처럼 침투했다. 어둠 속에서 단 3분 만에 5명의 테러범을 사살 판정이 뜨지 않는 정교한 관절 기술로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해냈을 때 훈련을 지켜보던 지휘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유진에게서 완벽하게 통제된 분노와 얼음 같은 냉철함이 공존하는 완성형 전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얻어낸 길고 긴 휴가였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유화 물감 냄새와 함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달려나왔다. 언니. 하나뿐인 동생 이유수였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유수는 언니와는 정반대로 가녀리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동생이었다. 우리 강아지 잘 지냈어? 유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유일한 무장해제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에 스친 짧은 그늘을 그녀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일단은 애써 모른 척했다. 휴가 첫날은 동생과 함께 평범하게 흘러갔다.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유수가 새로 그린 그림을 구경했다.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는 시간이었다. 유진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문제는 다음 날 오후에 발생했다. 유수가 화방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슬슬 걱정이 되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유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아파트 단지 뒤편의 후미진 공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들어왔다. 3명의 남학생이 동생 유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교복을 입었지만 단정치 못한 옷차림과 입에 문 담배는 한눈에 봐도 불량 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잔뜩 겁을 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생이 있었다. 유진의 온몸에서 평화로운 휴가의 기운이 칼로 도려낸 듯 사라졌다. 대신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다. 위험 요소 남학생 3명. 비무장 상태로 추정되나 수적 우위 및 예측 불가능성 상존. 보호 대상 동생 이웃수. 심리적 위축 상태. 지형 개방된 공터이나 주변 시선이 차단된 사각지대. 머릿속에서 0.1초 만에 상황 분석이 완료되었다. 동시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학생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야, 돈 좀 있냐? 오빠들 담뱃값 좀 보태줘라. 저번에 빌려간 건 갚아야지 학생. 유수는 겁에 질려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 순간 유진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공터로 접근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남학생이 유수의 턱을 억지로 치켜들고 있었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튕기기는. 그때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라. 학생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짧은 머리, 그리고 무감정한 눈빛.
하지만 어쨌든 여자 혼자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용기를 주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이유수 언니라도 되시나? 리더 격인 고태식이 비죽거리며 유진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몸에 붙는 운동복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저질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야 누나. 몸매 장난 아닌데요? 우리랑 재미 좀 볼래요? 다른 학생들이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고태식의 손이 유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의 고태식은 더 이상 불량 학생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위험 목표일 뿐이었다. 휙.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고태식의 손목이 유진의 손에 붙잡혔다. 마치 강철 바이스에 물린 듯한 고통에 고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악! 유진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안쪽으로 꺾었다. 그러자 고태식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그의 팔을 꺾어 등 뒤로 고정시킨 채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첫째, 여자를 만질 땐 허락을 구하는 거다. 그녀는 고태식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치고 덤벼들려던 다른 학생의 복부를 향해 정확하게 발차기를 날렸다. 윽하는 소리와 함께 학생이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학생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유진은 바닥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주워 그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학생. 단 10초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유진은 겁에 질린 동생을 등 뒤로 보호하고 바닥에서 신음하는 3명의 학생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똑똑히 들어라 애송이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자 707 교관인 나에게 특별 훈련을 받게 될 거다. 그녀의 눈빛은 농담을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내일부터 매일 새벽 5시 이곳으로 집합한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경찰에 꼰지르면 오늘 겪은 건 장난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지.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일 뿐이었다. 작전명 강철나비. 너희 같은 벌레들을 사람 구실이라도 하는 나비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명령이다. 에이스의 휴가는 그렇게 3명의 불량 학생들에게 지옥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고태식과 그의 친구 2명은 약속 장소인 공터에 모였다.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다. 도망칠까? 아니, 그 여자의 눈빛을 떠올리면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까? 육군 소령 707 교관이라는 말이 허풍 같지 않았다. 신고했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다. 결국 그들은 공포에 떠밀려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어젯밤의 충격으로 쑤셔왔다. 정확히 새벽 5시가 되자 어둠 속에서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복이 아닌 군용 활동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초시계가 들려 있었다. 1분 늦었다. 연대 책임. 일단 운동장 20바퀴. 시작. 네. 저희는 토 달지 않는다. 실시.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무감정함이 더 큰 공포였다. 3사람은 마지못해 공터 옆에 붙은 낡은 학교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다. 평소 담배와 유흥에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것은 고역 그 자체였다. 5바퀴를 돌기도 전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속도가 느리다. 다시 처음부터. 유진의 냉정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다. 10바퀴쯤 돌았을 때 결국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일어나지 못하나? 그럼 전원 팔굽혀펴기 100회. 시작. 못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200회.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날 아침 3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운동장을 기어다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폐는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이 평생 해본 운동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단 2시간 만에 해치웠다.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은 흙먼지 투성이 시체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유진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게 너희의 수준이다. 고작 이 정도로 엄살을 피우면서 너희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나? 웃기지도 않는군. 그녀는 생수병 3개를 던져주었다. 마셔라. 그리고 잘 들어. 이건 벌이 아니야. 훈련이다. 너희 몸에 박혀있는 나태함과 비겁함을 전부 빼내는 과정이지. 내일도 같은 시간이다. 이상. 유진이 사라지자 고태식은 분노에 차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시발 저 미친년이 진짜. 하지만 분노는 무력감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들은 그 미친년에게 단 한순간도 저항할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을 동생 유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맞았다. 언니, 어젯밤에 그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오늘 학교에도 안 왔던데 혹시 언니가 또.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다쳤어. 그냥 특별 과외를 좀 해주고 있을 뿐이야. 무서워, 언니. 그냥 놔주면 안 돼? 그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 유진은 먼지가 묻은 손을 씻으며 나직이 말했다. 유수야. 쓰레기는 태워서 거름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땅에 묻으면 주변 땅까지 썩게 만들어. 지금 내가 하는 건 그 쓰레기들을 태워서 쓸모있는 거름으로 만드는 과정이야. 조금 뜨겁고 시끄럽겠지만 필요한 일이야. 유수는 언니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지옥 훈련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매일 새벽 3사람은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체력 단련을 견뎌야 했다. 유진은 그들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딱 그 한계를 살짝 넘어서는 지점까지 그들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다. 냉철한 분석가였다. 고태식, 넌 힘만 믿고 날뛰지. 그건 내가 약하다는 증거다. 김민준, 넌 늘 남의 눈치만 보지. 주관이라는 게 없나? 박성호, 넌 입만 살았어. 행동으로 증명해. 그녀의 지적은 뼈를 때렸다.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가장 깊은 곳의 콤플렉스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들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해야만 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결국 사달이 났다. 끝없이 이어지는 버피 테스트를 하던 중 박성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만. 나 더는 못하겠다고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할래. 그냥 소년원 가고 말지 이렇게는 못 살아. 그의 외침에 참고 있던 김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켜보던 고태식이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어설픈 자세였지만 그동안 쌓인 분노와 굴욕감을 담은 필사적인 주먹이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고태식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몸을 살짝 비틀어 공격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가볍게 눌렀다. 고태식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번에도 저항은 무의미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유진은 고태식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처음으로 싸늘함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주먹을 휘두르나 고태식. 나한테 말고 내가 괴롭혔던 약한 애들한테. 왜 그랬지? 그게 강해 보였나? 고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전곡을 찔린 당혹감에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유진은 그의 옆에 그대로 앉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도 너희만 할 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다. 나보다 약한 애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지.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온갖 약한 녀석들이 내 뒤에 숨더군. 나는 그게 의리인 줄 알았고 힘의 올바른 사용법인 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차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 주먹은 그 애들을 지켜준 게 아니었어.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내 주먹 뒤에 숨어서 스스로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겁쟁이로 만들고 있었던 거지.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내 뒤에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다. 유진은 고태식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너희가 한 짓은 그 아이들의 용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린 것과 같아. 그건 강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짓이지. 고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을 훈계하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 들었던 잔소리나 비난과는 달랐다. 그의 행동 밑에 깔린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부모님, 혼자 있는 집의 외로움, 강해 보이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는 세상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의 폭력은 사실은 서툰 방식에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다. 유진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안에 그 분노와 공포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지. 그녀는 널브러져 있는 세 사람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다. 너희가 휘둘렀던 그 더러운 주먹을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그녀의 선언에 세 사람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들은 여전히 유진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 희미한 경외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고태식은 흙먼지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어설프지만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훈련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작전명 강철나비의 1단계, 벌레들의 허물을 벗기는 과정이 끝나고 날개를 만들기 위한 2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훈련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의 지옥 같은 체력 단련은 계속되었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은 세 사람을 훈련병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돌입했다.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르치는 건 707 특임단에서 배우는 CQC, 즉 근접 전투 기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 파괴가 아니라 제압이다. 머리에 똑똑히 새겨라. 첫 번째는 자세와 보법이었다. 그녀는 땅에 깊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안정적인 기마 자세를 선보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다. 상대의 힘에 밀려나지 않고 나의 힘을 온전히 싣기 위한 초석이지. 어깨에 힘 빼고 중심은 아래로. 주먹을 쥐기 전에 두 발로 땅을 단단히 쥐는 법부터 배워라. 세 사람은 어설프게 그녀의 자세를 따라했다. 겉보기엔 쉬워 보였지만 10분도 안 되어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단순한 체력 소모와는 다른 온몸의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었다. 다음은 막기 기술이었다. 유진은 고태식을 앞으로 불렀다. 나를 향해 주먹을 뻗어봐라. 전력을 다해서. 고태식은 망설이다가 이내 눈을 감고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유진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그의 주먹을 피하며 손날로 그의 팔 안쪽을 가볍게 툭 쳤다. 고태식의 팔이 저릿한 통증과 함께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너희의 주먹은 분노만 실려 있을 뿐 기술이 없다. 크고 무의미한 동작은 상대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같아. 진짜 기술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고 그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그녀는 세 사람을 상대로 돌아가며 가벼운 대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대련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세 사람이 때로 덤벼들어도 유진은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격하는 법 없이 오직 맞고 피하고 흘려보내는 동작만으로 그들을 농락했다. 세 사람은 제풀에 지쳐 바닥에 나뒹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들이 휘두르던 주먹이 얼마나 하찮고 어설픈 것이었는지를. 훈련이 끝나고 가장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고태식이었다.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타고난 힘과 덩치가 유진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가 처음으로 물었다. 유진은 땀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 힘을 통제하는 법부터 배워라. 댐이 물을 가둬야 거대한 에너지가 되듯 내 힘도 그릇에 담아야 비로소 쓸모가 생긴다. 지금 너는 그저 홍수를 일으키는 흙탕물에 불과해. 그날부터 고태식은 힘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유진이 가르쳐준 자세와 호흡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넘치는 힘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고통은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공허한 분노 대신 뜨거운 목표 의식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2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유진은 그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내주기로 결심했다. 마침 동생 유수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얻었다. 옆 동네 상가 골목에서 다른 학교 불량 서클이 어린 중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일이 잦다는 것이었다. 새벽 훈련을 마친 유진은 세 사람을 불러 모았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에 그들도 긴장한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오늘 너희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한다. 유진은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상황을 설명했다. 목표는 상가 골목에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무리를 저지하고 피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단 교전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그녀는 세 사람의 눈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다. 첫째, 선제 공격은 절대 금지한다. 둘째, 폭력은 방어와 제압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셋째,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싸울 의지를 꺾고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어설프지만 제법 군인다운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멀리서 보니 과연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중학생 2명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달려가 주먹부터 날렸을 상황이었다. 고태식이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라. 애들 보내줘. 상대편 무리의 리더가 낄낄거리며 고태식을 밀쳤다. 뭐야, 이 새끼는? 영웅 납셨네. 너희 학교 애들이나 잘 챙기지. 곧바로 주먹이 날아왔다. 고태식은 유진이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낮추고 팔을 들어 상대의 주먹을 막아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충격이 전해졌지만 예전처럼 쉽게 밀려나지 않았다. 뒤이어 김민준과 박성호가 양옆으로 서서 중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어 대형을 만들었다. 상대방은 자기들의 공격이 쉽게 막히자 당황하며 더욱 거칠게 달려들었다. 욕설과 주먹이 오갔지만 세 사람은 유진의 말을 기억하며 철저히 방어에만 집중했다. 몇 번의 공격을 막아내던 고태식에게 기회가 왔다. 상대가 큰 주먹을 휘두르며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파고들어 유진에게 배운 가장 간단한 관절 기술을 사용했다. 상대의 팔을 잡아 꺾어 고통 없이 움직임만 봉쇄했다. 리더가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나머지 학생들은 싸울 의지를 잃고 우물쭈물했다. 고태식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조용히 팔을 풀어주며 말했다. 다시는 여기서 애들 괴롭히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허세가 아닌 진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겁에 질린 중학생들을 다독여 안전하게 집으로 보냈다. 그 순간 그들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약자를 짓밟았을 때의 값싼 쾌감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가슴 벅찬 형태의 뿌듯함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유진은 멀리서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철나비의 첫 번째 날갯짓은 성공적이었다. 첫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 사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지키는 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훈련을 시킬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훈련을 마친 어느 날 유진은 세 사람을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그곳에는 동생 유수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 어떤 훈련보다 그 어떤 싸움보다 두려운 순간이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유진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이것은 자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다.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유수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전부 잘못했어.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태식의 사과를 시작으로 김민준과 박성호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유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공포스러운 흉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세 사람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폭력적인 괴물들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두려움에 떠는 그저 어리석었던 소년들이었다. 한참 만에 유수가 입을 열었다. 너희가 한 짓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세 사람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지금 너희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 다시는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마. 그 약속만 지켜. 그 말에 고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응. 꼭 그럴게. 목숨 걸고 약속할게. 카페를 나온 후 유진은 세 사람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잘 들어라. 진짜 강함의 마지막 단계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서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책임감이다. 그녀의 눈빛은 엄숙했다. 오늘 너희가 한 약속과 지금 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절대 잊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 상처가 너희를 강철나비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담금질이다. 세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허물은 완전히 벗겨졌다. 흉터의 아픔을 간직한 채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다. 이유진의 휴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 소년의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들을 보는 시선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착실하게 행동하려 해도 포악했던 고태식과 그 무리라는 과거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다녔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그들을 피했고 또 다른 몇몇은 그들의 변화를 비웃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들의 변화를 약해졌다고 판단한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웃 학교의 주먹으로 통하던 한세준. 그는 오래전부터 고태식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무가내인 고태식의 기세에 밀려 번번이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그런 고태식이 갑자기 보살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한세준의 무리는 노골적으로 고태식의 심기를 긁기 시작했다. 그들이 훈련하는 공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그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중학생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도발은 선을 넘었다. 하교하는 이유수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내가 그 고태식이 싸고 도는 동생이냐? 내 언니인지 뭔지 때문에 내 오빠가 아주 병신이 다 됐다며? 한세준은 비열하게 웃으며 유수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고태식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살기가 없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는 한세준을 노려보았다. 이유수한테 손대지 마라. 내 볼 일은 나한테 있잖아. 오, 드디어 나타나셨네, 옛날 친구. 그래,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자. 오늘 밤 10시 버려진 공사장으로 내 친구들 데리고 나와라. 거기서 끝장을 보자. 만약 안 나오면 내가 지킨다는 저 계집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것들 하나씩 다 박살낼 줄 알아라. 한세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돌아섰다. 고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지키는 힘을 배웠지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유진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함께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령님, 저희 예전처럼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놈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저희가 배운 기술만으로는. 유진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휴가 마지막 밤이었다. 그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이건 힘싸움이 아니다. 명분 싸움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누가 옳은지를, 누가 더 강한지를 증명하는 싸움이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건 하수다. 그건 짐승들의 싸움이지. 나는 너희를 짐승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유진은 고태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마라. 흘려보내고 역이용해라. 그들 스스로의 힘에 무너지게 만들어라. 너희는 이제 그냥 길거리 양아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소령에게 직접 훈련받은 훈련병들이다. 너희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것이 너희의 졸업시험이다. 그날 밤 10시.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공사장. 한세준의 무리 10명과 고태식의 무리단 3명이 마주섰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인 열세였다. 꼴랑 셋이 왔냐? 이제 와서 목숨 구걸이라도 하려고? 한세준이 비웃으며 소리쳤다. 고태식은 대답 대신 유진이 가르쳐준 방어 자세를 취했다. 김민준과 박성호가 그의 양옆과 뒤를 받치며 세 사람은 하나의 꼭지점처럼 단단한 삼각형 대형을 만들었다. 저 병신들 뭐 하는 거야? 밟아버려. 한세준의 명령에 무리가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했다. 공격하지 않는다. 오직 막고 피하고 제압한다. 상대의 주먹이 날아오면 그들은 팔로 막아내고 충격을 흡수했다. 발길질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침착함과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함만 있었다. 오히려 흥분해서 달려든 쪽이 제풀에 지쳐갔다. 마침내 고태식과 한세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한세준은 분노를 담아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고태식은 무리에서 맞받아치지 않았다. 그는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바위처럼 묵묵히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흘려보냈다. 왜 공격 안 해? 이 겁쟁이 새끼야. 한세준이 악을 쓰며 마지막 큰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의 중심이 크게 무너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태식은 파고들어 그의 팔과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유진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기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도의 업어치기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다. 크억. 한세준의 거대한 몸이 허공에 떴다가 바닥에 세차게 매다 꽂혔다. 고태식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알겠냐?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그 한마디에 공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싸움은 끝났다. 승패는 명확했다. 폭력은 더 높은 격의 의지와 기술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고태식의 무리는 단 한 명도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한세준의 무리는 제풀에 지치거나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전의를 상실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패배감이 컸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졌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고태식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세준에게 다가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한세준은 그 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고는 스스로 일어났다. 그날 이후 한세준의 무리는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고태식과 그의 친구들이 더 큰 무리를 상대로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번졌다. 그들을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던 자리에 경외와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학교의 약한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유진의 휴가 마지막 날. 성남 버스 터미널. 군으로 복귀하는 유진을 배웅하기 위해 유수와 3명의 졸업생들이 나와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고태식이 대표로 나섰다. 그는 아직 상처가 남은 손을 매만지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소령님, 감사했습니다.
주신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준과 박성호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건넸다. 무술의 기술이 아닌 마음가짐과 정신 수양에 대해 다룬 얇은 책이었다. 나의 훈련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 단련해라. 그리고 약속 잊지 마. 유진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동생과 부동자세로 자신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이는 어설픈 3명의 훈련병들이 보였다. 그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임무 완수. 그로부터 2년 후 포항중앙고등학교에는 강철나비라는 이름의 특별한 동아리가 생겼다. 정식 명칭은 학생 자기방어 클럽이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불렀다. 동아리의 초대 회장은 3학년이 된 고태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후배들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법과 그보다 더 중요한 지키기 위한 용기를 가르쳤다. 김민주는 학생회장이 되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박성호는 교내 상담 또래 멘토가 되어 특유의 입담으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유수는 원하던 미대에 합격하여 밝고 즐겁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자신을 괴롭혔던 소년들이 학교의 수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웃으며 언니에게 전해주곤 했다. 같은 시각 707 특수임무단.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극비 작전을 성공시키고 복귀한 이유진 소령은 작전 보고를 마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부사관 하나가 동생이 보낸 영상이라며 스마트폰을 건넸다. 영상 속에는 교내 축제에서 강철나비 동아리 부원들이 학교 폭력 상황극과 함께 호신술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설프지만 진지한 얼굴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고태식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수많은 학생들. 무엇을 그리 보십니까, 소령님? 지나가던 동료 장교가 그녀의 희미한 미소를 보며 물었다. 유진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대답했다. 내 지난 휴가 보고서다. 작전명 강철나비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 그녀의 눈빛은 영상 속의 아이들과 창밖에서 훈련에 매진하는 새로운 특임단 대원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녀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고 그녀가 뿌린 씨앗 또한 세상 어딘가에서 강철 같은 날갯짓을 계속할 것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